한국이 보유한 달러 자산 규모가 국내 외환시장 거래량의 25배에 달한다. 작년 10월 IMF가 보고서에서 던진 경고입니다. 자, 여기서 대부분 이렇게 물어요. 25배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달러 자산이 많으면 나라가 부자라는 뜻 아닌가요? 맞습니다. 달러 자산이 많다는 건 우리가 해외에 투자도 하고 돈을 벌어오기도 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총액이 많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 위기 때 빠져나갈 통로가 충분하냐는 거예요. 비유로 확 와닿게 해드릴게요. 비상구가 딱 하나뿐인 공연장에 관객이 가득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소엔 괜찮습니다. 아무도 동시에 뛰어나갈 일이 없으니까요. 근데 불이 났다는 소문이 도는 순간 어떻게 되죠? 사람들은 질서 있게 한 명씩 나가지 않습니다. 1000명이 한꺼번에 비상구로 달려가요. 그때부터는 공연장이 넓냐 좁냐가 아니라 비상구가 막히느냐 안 막히느냐가 생사를 가릅니다. ATM 비유도 똑같아요. 은행 ATM 앞에 1000명이 줄 섰는데 ATM 안에는 40명 분량의 현금밖에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평소엔 한두 명씩 찾아가니까 문제 없죠. 근데 갑자기 환율 폭등 뉴스가 뜨면요. 1000명이 동시에 달려듭니다. 앞에 40명만 돈을 찾고 나머지 960명은 빈손이에요. 위기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꺼번에 몰려서 생기는 겁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딱 이 구조를 안고 있다는 게 IMF의 메시지예요. 자, 오늘은 이 25배 경고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2026년, 올해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체온부터 재봅시다.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 얼마였을까요? IMF 최종 집계 기준으로 1% 수준입니다. 1%라는 숫자가 얼마나 낮냐면요. 선진국 평균이 대략 1.7% 전후라고 치면 우리는 그 평균에도 못 미치는 속도로 겨우 걸어간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1분기예요.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였다는 건 팬데믹 이후 회복이 아니라 미끄러짐이 한 번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나마 이 분기, 3분기에서 간신히 만회해서 연간 1%를 건진 거예요. 그럼 올해 2026년은 어떠냐? IMF가 올해 1월 중순에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성장률을 1.9% 정도로 잡았습니다. 작년 가을 전망보다 소폭 올리긴 했죠.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 좋아지네? 근데 속지 마세요. 이건 체력이 좋아져서 뛰는 게 아니라 바닥이 워낙 낮아서 튀어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기저효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2.5%입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더 높은 수준이었는데 지난 기간 동안 금리가 꽤 내려왔습니다. 왜 내렸겠습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줄을 풀어서 기업들 숨통을 트이게 해주려는 거죠. 금리를 내리면 대출 이자가 내려가고 기업도 돈 빌리기 쉬워지고 사람들도 소비를 좀 더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금리를 내리는 순간 원화 가치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원화를 들고 있어 봐야 이자가 낮다. 차라리 달러로 바꿔서 더 높은 금리 받는 곳으로 가자. 이 돈의 이동이 한번 시작되면 환율이 출렁입니다. 실제로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 148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치죠. 작년 초만 해도 1300원대였던 걸 생각하면 확실히 원화는 약해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도 아직 1500원은 안 넘었잖아. 성장률도 플러스고 금리도 낮아졌고 버틸 만한 거 아닌가? 근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겉으로 보이는 숫자 말고 표면 아래에 묻힌 폭탄을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첫 번째 폭탄, 달러 환율 폭탄입니다. 아까 말한 25배수가 여기서 터집니다. 한국국민연금, 보험사, 은행, 기업들이 해외 투자에 쌓아둔 달러 자산이 엄청 큽니다. 근데 국내 외환시장에서 실제로 매달 거래되는 달러의 소화량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요. 무슨 말이냐? 물탱크에 물이 엄청 많은데 배수구가 너무 좁은 겁니다. 평소에는 괜찮아요.
조금씩 흘려보내면 되니까요. 하지만 환율이 치솟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기관들은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을 해요. 환차손 커지기 전에 해지해야겠다. 달러를 팔거나 포지션을 바꾸거나 방어막을 쳐야겠다. 그런데 기관만 움직일까요? 개인도 움직입니다. 기업도 움직입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한꺼번에 움직이려고 하면 시장은 순간적으로 마비됩니다. 사려는 사람이 없어지고 팔려는 사람만 줄을 서면 가격은 더 흔들려요. 그래서 IMF는 이걸 자기실현적 위기라고 부릅니다. 환율이 오를까봐 움직이는 행동이 오히려 환율을 더 흔드는 겁니다. 눈덩이가 굴러가듯이 커지는 구조죠. 두 번째 폭탄은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금리를 더 내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숨통이 트이는 사람도 있지만 동시에 다시 빚을 내는 사람도 늘어납니다. 특히 집값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심리는 딱 이렇습니다. 지금 아니면 못 산다. 금리 더 내려가면 더 오른다. 그래서 부동산은 어떤 구간에서는 금리를 올려도 오르고 금리를 내려도 오르는 기괴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게 정상은 아니죠. 하지만 심리가 붙으면 시장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폭탄은 대외 충격입니다. 관세, 무역 규제, 공급망,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이 한 번만 툭 건드려도 한국처럼 수출과 환율에 민감한 경제는 출렁입니다. 환율이 출렁이면 물가가 출렁이고, 물가가 출렁이면 금리를 함부로 못 내리고, 금리를 못 내리면 내수가 더 약해지고, 이게 한 번 꼬이면 도미노처럼 넘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을까요? 근본 원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예요. 미루고 미루던 구조적 숙제가 한꺼번에 겉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노동시장, 연금, 규제, 생산성 같은 문제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고치려면 항상 반발이 큽니다. 표가 무섭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정치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다들 미룹니다. 발등에 불 떨어질 때까지요. 그럼 해법은 뭐냐? 국가 차원의 해법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할 수 있는 해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2026년 여러분이 할 일은 딱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통화 분산입니다. 원화에만 올인하면 환율 충격에 흔들리고 달러에만 올인하면 환율 조정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맞히기가 아니라 구조 만들기예요. 한 번에 몰빵하지 말고 분할로 습관으로 나눠 담으세요. 둘째, 현금 흐름 점검입니다. 위기에서 무너지는 사람은 자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매달 나가는 돈을 못 버텨서 무너집니다. 대출이 있다면 금리가 한 퍼센트 포인트만 변해도 내가 버틸 수 있는지부터 계산하세요. 그게 모든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셋째, 유동성 확보입니다. 위기 구간에서는 기회가 갑자기 옵니다. 근데 돈이 묶여 있으면 기회가 와도 못 잡아요. 유동성은 수익률이 아니라 기회율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일 수 있는 능력, 그게 진짜 힘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IMF의 25배 경고는 한국이 당장 망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총액이 아니라 속도, 구조가 아니라 쏠림, 숫자가 아니라 심리에서 위기가 터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포를 예언하려 하지 말고 공포가 와도 안 죽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통화 분산, 현금 흐름 점검, 유동성 확보. 이 세 가지가 2026년을 버티는 핵심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